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한 건 챗GPT와 같은 기술력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에 챗GPT의 이 GP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성장하리라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은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챗GPT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어요. 글이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AI 시대가 확장될 겁니다. 저는 IT 트렌드 2024를 저술한 김지연이라고 하는 작가고요.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주는 사회, 또 우리 개인의 일상, 그리고 산업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이 사이에 가장 큰 이슈는 샘 알트만의 해고와 복귀, 특히 무엇보다 11월 7일 날 있었던 GPT-S라고 불리는 새로운 AI 생태계를 발표한 게 큰 이슈였고요. 그리고 구글이 제미나이라고 불리는 LLM 기반으로 바드의 성능을 완전히 높였다는 거, 이것도 큰 변화상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 솔루션은 기존의 AI 모델보다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이미지와 영상과 소리, 그리고 이제 글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챗GPT가 주었던 성능보다 훨씬 더 입체적인 형태의 서비스 구현이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썰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원래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의 설립 취지가 상업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실제로 별도의 투자금 없이 기부를 받아가지고 회사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챗GPT와 같은 AI, 초고 거대 AI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당연히 기부금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오픈AI라고 하는 비영리단체 아래에 오픈AI 글로벌 LLC라고 불리는 영리단체를 만들었어요.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은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도 받았었고, 근데 문제는 비영리단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영리기업인 이 회사에 대해서 100%의 다 지배권을 가지고 이 회사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끔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인류의 사회에 문명에 해를 끼치는 AI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런 AI가 도래하면 사업을 접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투자를 받은 그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자들이 비영리단체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받은 기업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AI 기술을 악용할까봐. 그래서 심지어는 투자금의 원금의 일정 액수를 넘어서는 이유는 창출하지 못하도록까지 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AI 기술을 되게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겁니다. 오픈AI라는 회사 자체가.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이 11월 7일에 GPT-S도 발표하고 또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또 확장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 당연히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겠죠. 왜냐면 이런 AI 기술은 오펜하이머처럼 어떻게 악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천천히 가자. 그리고 또 AI 기술의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즉 세이프티 이슈, 보안 이슈, 사회적 윤리 이슈, 이런 것들을 챙기고 가야 되는데 너무 독주한 거죠. 그거에 대한 제재다. 샘 알트만 너 문제 있다. 안 되겠다. CEO를 박탈해야 되겠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두 번째는 샘 알트만이 한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부도 많이 만나고 또 많은 기업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샘 알트만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픈 AI의 기술과 지식, 또 여러 가지 사업 정보를 기반으로 딴주머니 차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외부 투자를 하면서 오픈 AI 기술을 빼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가 축출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역시 두 가지로 추론되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비영리 단체라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자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비록 사업 설립 취지도 그렇고 약관도 다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어쨌건 외부 투자자와 또 내부에 있는 많은 직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분 49%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입김이 좀 많이 막후해서 작동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실제 샘 알트만이 해고된 이후에 샘 알트만과 함께 주요 개발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입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오픈 AI 이제 이사진들도, 아니 샘 알트만만 혼자 나가면 상관없는데 심지어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주요 개발자들까지 다 빨아들여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오픈 AI의 직원들 90%가 연판장을 돌려서 나 샘 알트만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도 그만둘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니 아무리 비영리단체가 그런 취지도 참 좋지만, 아니 그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들과 또 주요 투자자가 기존의 주요 개발자들을 데리고서 똑같은 AI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통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사회가 다시 머리를 숙이고 이사진 교체 작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뉴스 기사들도 쏟아지고 그리고 또 관련되어서 새롭게 선임된 이사진들도 샘 알트만을 100%다 허용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많은 의사결정과 이런 사업에 대한 전개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Q스타라고 불리는 거의 AGI라고 부르죠. 인간에 맞먹는 정도의 AI 기술에 대해서 내부에서 연구도 했고 그 연구한 AGI가 위협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가 그냥 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AGI 수준은 아니에요. 그럼 AGI는 무슨 뜻이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거기서 말하는 general은 일반적으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의 재능, 인간의 지능 정도의 수준을 가진 AI를 AGI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강인공지능은 ASI예요. Artificial Strong Intelligence. 이 Strong Intelligence는 모르겠어요. 이건 과연 10년 안에 올지 20년 안에 올지 모르겠는데 AGI 다음이죠. 자, 그래서 인류에게 그래도 위기가 되지 않을까?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AI는 AGI예요. 근데 AGI는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야 이건 2100년이나 가능한 거 아니냐?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랬다가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가 되고 그리고 2023년도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하는 발전 속도를 보면서 야 AGI가 10년 안에 오겠다. 5년 안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배해지고 있죠. 그럼 AGI 시대가 오면 정말 인류가 위협이 되는 것이냐? 위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것도 위협이잖아요. 두 번째, AGI가 인간의 의사결정까지도 대체할 정도로 너무 강력한 업무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간이 배척당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이거는 정확히 저도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AI가 인간이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시켰던 그 대전제의 일을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태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시키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시키지 않은 그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드 이펙트, 즉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이 AGI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류의 위협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업은 유기체와 같잖아요. 그리고 경쟁 환경은 늘 변화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잘한 건 챗GPT와 같은 기술력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선제적 투자를 하고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를 포함해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에 챗GPT의 이 GPT 기술을 접목을 해서 더 나은 품질의 더 나은 성능의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기반 하에 챗GPT와 같은 LLM을 집어넣어서 많은 기업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성장하리라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애플도 가만히 있진 않죠. 예를 들면 2024년도 상반기에 애플의 비전 프로라고 하는 새로운 디바이스죠. 아이폰, 아이패드 이후에 정말 세상을 바꿀 또 다른 새로운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나올 것이고 또 애플도 Siri라고 불리는 AI 어시스턴트가 있죠. 거기에 당연히 LLM 기술을 접목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과연 애플이 본인들의 디바이스와 본인들의 인터넷 서비스 또 프로덕트에 어떻게 또 LLM을 접목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게 만약 성공한다고 하면 애플의 독주는 또 계속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애플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 성격상 그런 식으로 특정 외부의 인터넷 서비스를 내밀하게 연결하진 않아요. 그냥 스마트폰 앱 하나에 챗GPT와 같은 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 연동이 되겠죠. 오히려 애플이 자체적으로 시리에 조금 더 챗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들을 서로 경쟁 측면에서 분석할 때는 그 기업이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떤 산업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업 비전이 좀 달라요. 애플은 제조 중심으로 본인들의 디바이스에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리한 인터넷 사용자 경험을 갖출 수 있는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디바이스를 만들죠. 뭐 태블릿도 만들고 서피스와 같은 노트북도 만들긴 하는데 디바이스 중심인 회사라기보다는 이름에서도 나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 그리고 MS 오피스, 팀즈와 같은 여러 가지 업무 협업 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엄밀히 말하면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100% 겹치진 않죠. 구글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의 일부 사업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더 나아가서는 구글 이런 회사들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어쨌든 쇼핑몰에서 시작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기반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에 비하면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죠. 그런데 챗GPT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LLM이나 AI 기반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애저이에 들어가는 챗GPT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존도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독자적인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불리는 이미지 저작 툴을 가지고 있는 AI 기업 그리고 또
엔스로피라고 불리는 클로드라고 불리는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이 LLM을 가지고 와서 아마존의 AWS 위에서 애저가 챗GPT처럼 제공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LLM들을 취사 선택해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사업을 공격적으로 좀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야말로 1세대 AI 어시스턴트를 가지고 있죠. 알렉사. 근데 그 알렉사를 아마존의 LLM을 기반으로 훨씬 더 품질과 성능을 좋게끔 만드는 그런 AI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메타는 좀 다릅니다. 메타는 두 가지의 LLM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람마라고 불리는 LLM이 있고, 이건 챗GPT하고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오픈소스로 풀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무상으로 메타의 람마를 가지고 독자적인 형태의 다양한 LLM을 만들 수 있도록, 그걸 스몰 LLM이라고 부릅니다. 버티컬 LLM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LLM을 제공하면서 본인들만의 AI 생태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셈이라고 불리는 LLM을 가지고 있어요. 셈이라고 한 LLM은 Segment Anything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들,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분할해서 인식합니다. 근데 이 LLM은 제 생각에는 메타가 가지고 있는 퀘스트라고 불리는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메타버스 디바이스입니다. 아마 이 메타버스 디바이스와 연동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AI가 인식을 해서 우리에게 마치 아이언맨이 자비스와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구글은 앞서 설명드렸던 제미나이, 그리고 또 바드라고 불리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술들을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구글 독스, 구글의 지메일, 구글 캘린더, 이런 구글 어시스턴트, 이런 서비스에 접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기들의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는 노력도 하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 기반으로 또 AWS 기반으로 LLM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클라우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구글도 그렇게 람다라고 불리는, 또 버드라고 불리는,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제미나이라고 불리는 이런 LLM들을 기업 대상으로 본인들의 클라우드 위에 얹혀가지고 제공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공격적으로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챗GPT가 가장 유명하고 잘 되고 있는 1번, 작은 스타트업으로 덩치가 작고 빠르잖아요. 민첩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LLM을 눈치 보지 않고 가장 먼저 챗GPT라는 서비스 이름으로 세상에 내놨죠. 2번,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챗GPT를 서비스하면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죠. 그들이 수억 명 사용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죠. 그럼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3번, 도전의식이죠. 아까 설명드렸던 민첩하고 그리고 또 기민하게 움직이다 보니, 아니 1년 동안 샘 알트만이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많이 런칭을 했어요. 사실 그런 모습은 10년 전, 20년 전에 네이버나 카카오, 또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보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덩치가 커지면 공룡 기업이 되어서 민첩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제대로 살리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회적 윤리적 문제죠. 우리 지구촌에서 최근 한 5년 전부터 SK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ESG 영역 바람이 불고 있죠. 왜? 기업이 이윤만 추구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또한 이 지구 생태계를 지킬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를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빅테크 기업이 하고 있는 이 AI 기술이야말로 사회에 어떤 유해를 끼칠지 잘 모르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런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이 AI 사업을 더 고도화하는 과정에는 이 AI가 인류에, 우리 사회에 정말 해가 되지 않도록 잘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는, 잘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 AI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윤리의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AI 기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죠. 챗GPT가 보여주듯이 이 AI 서비스는 그냥 카카오톡처럼, 페이스북처럼, 인스타그램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서비스 하나가 아니거든요. 거의 인터넷에 버금갈 정도로 주변에 여파를 줄 수 있는 산업의 확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챗GPT와 같은 LLM, 즉 AI 기술을 만드는 기업은 이 AI를 통해서 다른 산업, 제조업, 혹은 우리의 일하는 업무와 관련된 일하는 문화, 혹은 유통업, 마케팅업, 교통,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각종 솔루션, 이 모든 것에 근간이 될 수 있는 코어테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기술을 어떻게 다른 기업과 나누고, 어떻게 다른 기업과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지,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의 한 25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컴퓨터가 나오고 웹브라우저가 나오고 홈페이지가 나왔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앱스토어가 나오고 수많은 킬러 앱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드웨어가 나오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서비스가 따라가거든요. 근데 챗GPT는 좀 반대가 됐어요. 챗GPT가 먼저 나오고, 어디서? 웹에서,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그리고 그 챗GPT가 두 개의 디바이스에서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MR 디바이스로 들어오고, 그리고 휴메인이라고, 샘 알트만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휴메인이라고 불리는 AI 핀, 웨어러블 디바이스거든요. 그 안에
기반으로 들어가고 또 로봇 청소에 들어갈 수 있죠.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죠. 에어컨에 들어갈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AI 핀이나 새로 나올 MR 디바이스처럼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뉴 디바이스에 탑재될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서비스가 먼저 나오고 그걸 탑재하는 하드웨어가 막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5년간의 인터넷 서비스 생태계의 변화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 LLM과 또 AI 서비스가 새로운 디바이스 혁신도 추진할 거로 봅니다. 정해져 있지 않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아이폰이 나왔어요. 2007년도에 나왔죠. 2008년도 10월 달에 앱스토어가 나왔거든요. 자, 그때로 되돌아가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가 스스로에게. 과연 아이폰이 나왔을 당시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1위 기업은 어디가 될까요? 지금 이제 벌어졌잖아요. 어디가 됐죠? 애플인가요? 아니면 카카오톡인가요? 아니면 페이스북인가요? 인스타그램인가요? 틱톡인가요? 어디죠? 각 영역에서 다양하죠. 교통시장을 혁신한 카카오티가 있을 수 있고 금융시장을 혁신한 토스가 있을 수 있고 커머스 시장을 혁신한 쿠팡이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물론 전 세계 시총으로만 따지면 애플이죠. 애플이 어쨌든 미국 나스닥 시장의 시총 1위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그것만 따지면 스마트폰 제조사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애플이나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스마트폰만 만들어서 된 건 아니거든요. 되게 다양한 영역이 있죠. 메모리 반도체도 있고 또 애플만 해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다른 디바이스도 있고 또 다른 컨텐츠도 있고 그러다 보니 모바일 생태계에서 1위 했던 기업은 어딘가요? 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다양하다고요. 자, 그것처럼 돌아와서 자, 그럼 AI 시대에 미래를 지배할 기업은 어딘가요? 그 AI를 각각의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객 가치를 만들고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모두 각각의 1위가 될 수 있죠. 무슨 실리콘밸리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재들이죠. 사실 25년 전, 아니 30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시작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 또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재들이 어쨌든 미국에서 IT 기업들을 혁신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잉태시켰잖아요. 그들의 저력이죠. 결국 사람이 만든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 그리고 그들만의 생태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머니, 즉 돈, 투자 자금, 그리고 기존의 선배 창업자들이 성공시켰던 경험들과 그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자본,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신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또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그들만의 생태계가 있는 것 같아요. IT 생태계. 그게 전 세계 IT의 가장 중요한 신기술을 혁신하고 이끌어가는, 리딩하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이 IT 기술 기반으로 성장하는 건 중국 정부의 힘이죠. 중국 정부 공산당이 우리가 전 세계의 IT가 됐든 뭐 반도체가 됐든 그쪽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업을 찍어서 그리고 모든 규제를 없애주고 글로벌 패권의 강국이 되고자 그 모든 것들을 없애고 중국 정부가 나서서 너무 많이 없애서 문제죠, 오히려. 개인의 정보 보안 침해와 빅브라더의 이슈와 프라이버시 이슈까지 제쳐두고 하니까 그거는 미국도 못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근데 중국은 중국 당국이 그걸 모든 걸 버리고 할 수 있게끔 올인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는 자칫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윤리적 의식을 도외시함으로써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AI 사업이든 IT 기술 사업이든 아니면 모든 사업은 결국 사회를 이롭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전개하는 과정에는 당장의 성과는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수 있죠. LLM의 성장 과정에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거든요. 하나, 인프라, GPU. 돈으로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술력. LLM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이거는 이제 돈으로는 안 되고 인재들이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데이터예요. 근데 중국 정부는 돈은 있죠. 기술력은 미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죠. 세 번째, 데이터는 미국보다 많을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버리면.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돈과 자본과 인재 기반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천천히 모아가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고 중국은 자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는 거죠.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죠. 센스타임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페이스 레코그니션, 얼굴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는 전 세계 1위예요. 중국 정부가 사람 얼굴을 기반으로 이거저거 다 하게끔 해줬거든요. 그것처럼 숨겨진 기업들이 많죠. 전 세계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LLM 기술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은 미국과 중국 다음에 한국이 유일하거든요. 물론 이제 작은 LLM이야, SLLM이라고 불리는 버티컬 LLM이야 오픈소스 기반으로 여기저기서 만들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파운데이션 모델, 초거대 AI, 이런 거대한 LLM은 아무나 못 만드는데 한국도 그 안에 속하죠.
LLM은 클수록 좋긴 하죠. 왜냐면 그래야지 범용적으로 이거저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진을 읽고 영상을 해독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소리를 구분하고 글자의 언어를 해석하고 언어도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그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고 우리의 말, 인간이 내린 프롬프트를 해석을 해서 그에 맞는 정보를 지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걸 재정리해서 우리에게 딱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이거 LLM이 하는 거거든요. SLLM은 그거보다 좁은 일을 하는 거고. 전 세계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가 세 군데예요. 중국, 러시아, 한국. 전 세계 다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의 네이버, 한국의 다음 검색 서비스가 어쨌든 한국 시장을 수성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시장을 지키고 수성하는 것만 해도 중요하죠. 챗GPT와 같은 AI 기술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챗GPT를 해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딱 이거예요. 기술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챗GPT가 그 기술이 우리의 어떤 걸 바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느냐. 지난 역사 이래로 한 30년간 우리가 기계, 하드웨어,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은 화면을 보고 눌러서 딸깍 클릭해서 타이핑해서 조작했죠. 그 과정에는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인스타그램 사용법 알아야 된다고요. 트위터, 팔로우가 뭔지, 좋아요가 뭔지, 댓글이 뭔지 다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쓸 수 있거든요. 기계의 작동 방법을 인식을 하고 써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챗GPT의 가장 큰 특징, 즉 LLM으로 만들어진 생성형 AI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듯이,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글이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돼요. 영어든, 풀어든, 일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그냥 기계 앞에서, 서비스 앞에서 그냥 타이핑하고 그냥 말로 하면 제가 알아듣는다고요. 그게 큰 특징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자 경험의 변화죠. 무슨 경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챗GPT와 같은 이 LLM 기반의 생성형 AI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TV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로봇 청소기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슬랙에 들어갈 수 있고 에버노트에 들어갈 수 있고 노션에 들어갈 수 있고 윈도우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AI 시대가 확장될 겁니다. 오픈 AI가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 반도체 칩셋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LLM을 만드는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하는 GPU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구글도 TPU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독자적인 NPU라고 불리는 별도의 AI 칩셋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칩셋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경쟁이 붙죠. 어떤 경쟁? 더 싸고 저전력이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어가겠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꾸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